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처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주로 이제 컨설팅도 하시고 중개도 하시고 부동산 관리해서 많은 사람 만나시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뭐 제가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전문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재생으로. 예, 이제 다양한 특히 정비 사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뭐 제일 많이 물어봐요? 소장님한테. 당장 어디 사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어딜 사느냐? 사긴 살 건데 아, 이 금액에서 어디를 사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를 물어보죠. 왜냐하면 지금은 다들 뭐 대부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부동산에 아예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지금도 부동산 얘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지금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애가 타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금액대가 달라지고 있어요. 뭐 아마 대표님도 최근에 네. 부동산 뭐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들 정말 정신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막 불티나게 전화 오고 내가 당장 잡으려고 해도 원래 내가 한 달 전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1, 2주 전에 보던 가격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접근하려고 했었더니 못 잡아. 그럼 이 돈으로 어디 가지? 야, 그러니까 또 뭐 다 올라간 거 같고 다 비싼 거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예산에서 최대한 좋은 입지가 어디이냐. 왜냐면 뭐 사실 서울에서 투자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쁜 거는 뭐 없어요. 뭐 다들 올라가죠. 근데 더 올라갈 곳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선의 선택지가 어딘지를 궁금해 하시면서 오시는 야. 분들이 좀 많죠. 근데 원래 부동산 컨설팅 올게 김재경 소장님 분을 찾아가는 경우에도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찾아가는 건데, 근데 그건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게 조금 더 앞당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애초에 뭐 예전에는 이게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네. 뭐 다들 투자를 생각하고만 오진 않아요. 이게 뭐 장이 안 좋을 때다라고 하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방송이라든가 여러 채널에 나갔었을 때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분양 자격, 요건, 세금 관련해서 뭐 다양하게 이제 정보들 전달해 드리니까 혹시 소장님 저 뭐 이거 투자한 거 있는데 분양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뭐 다주택자인데 세금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어떤 순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뭐 다양한 사항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상담이 온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뭔가 투자를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진짜 투자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뭐 한 20%? 한 80%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이제 조금 부동산 관련된 고민 뭐 이런 걸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좋은지 솔루션 이런 쪽으로 온다라고 하면 지금은 10중 8구가 다 당장 뭐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거는 서울 이야기. 그렇죠. 이게 또 지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이제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한때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만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역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요. 왜 계속해서 서울로 왜 서울로만 몰리고 왜 서울집만 잘 나갈까요? 이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서울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기저에 깔려있는 인식 중 하나가 이제 또 진보 정권 잡으니까 집값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일종의 학습 효과 같은 그렇죠. 거. 학습 효과가 있죠. 그리고 뭐 여기서 그러면 그 학습 효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네. 지금 사람들이 뭐 기대 반 불안 반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다주택자 규제를 또 하나 안 하냐로 다들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우려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미 똘똘한 한 채 세팅이 끝난 사람들은 네. 또 다주택자 규제 두들겨 때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세팅은 하나로만 다 몰아넣고 네. 내가 강남 한 채 세팅했어. 아니면 뭐 나한테 똘똘한 한 채가 잠실이야. 그건 잠실. 혹은 마포야. 그럼 마포를 잡아놓고 예. 아니 누군가는 성동구일 수도 있고 강동구일 수도 있고 네네네. 아무튼 잡아놨어요. 네. 그러면 나는 한 채 세팅이 끝났으면 양극화가 나타나는 게 유리해요? 안 나타나는 게 유리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양극화가 좋겠죠. 그렇죠. 나는 이미 다 서울에다가 영끌에서 갖다 박았어. 네. 서울이 폭등해 주길 원하거든요. 예.
그럼 서울 폭등이 그동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했었냐면 우리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었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었고 다주택자를 적폐시하면서 탄압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2017년도에 네. 8.2 부동산 대책 때부터 해서 양도세 중과 두들겨 때리기 시작하고 2018년 9.13 대책에서 이제 종부세 때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2020년도였나? 6.17인지 7.10인지 그때 이제 한번 종부세 한번 또 올리면서 취득세도 건드렸죠. 그래 버리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가 옳으냐 그르냐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뭐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테니까. 네, 네. 왜냐면 저는 역설적이게도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또 누군가는 불편하겠죠. 야, 저거 또 투기꾼들의 앞잡이기 때문에 또 다주택자 양산하려고 그러는 거다. 너가 다주택자니까 규제 풀려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세팅이 그렇게 가면서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맨날 제가 밥 먹고 세금 얘기하고 세금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냥 무식하게 다주택자겠어요? 저희 가족들은 다 세금 관련해서 이제 클리어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하.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다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다주택자 규제가 옳다라고 해버리면 야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택이 2천만 호가 넘게 있어요. 그런데 내 집이 없다라는 이유는 어떤 투기꾼들이 여러 채를 들고 있으니까 내 집이 없어 라고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1가구당 1주택을 하면 집이 남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 집이 없던 거는 누군가 2채 이상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를 해야 돼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걸 1주택으로 남기겠죠. 네. 근데 다만 어떤 주택을 남기고 어떤 주택을 팔까를 자명하죠. 생각해 보면 자명하죠. 그렇죠. 뭐 서울에 있는 주택을 남기고 지방을 팔고 똑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서울 외곽이냐 아니면 강남 상구냐 아니면 강남 상구까지는 내가 아니라도 마용성이라도 쥐고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서도 똑같은 서울이지만 아파트냐 비아파트냐 그러니까 결국은 숫자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강남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1주택 실소유자인데 지방에 3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 적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택 수에 따른 징벌적 과세 체제가 유지되다 보니까 일명 그러면 똘똘한 한 채 그러면 다 정리하고 지방 3채를 다 팔고서 서울 한 채로 가야겠다. 이게 지금 양극화의 메커니즘이었었고 이게 계속적으로 오히려 재현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서울 살겠다. 그래서 언제부터 서울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었냐면 2025년도 6월 3일이 대선일이었잖아요. 네, 네. 대선 2주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대선 2주 전부터 사실 어대명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라는 얘기 있었다 보니까 그냥 또 이제 진보 정권 잡으면 집값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대선 결과 볼 필요 있어? 빨리 사자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잡았었고 그때 잡은 사람들은 승자였죠. 아니 근데 이 바람이 사실은 그 전에도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온 지는 수년이 됐습니다만 이른바 서울 집값이 막 폭등으로 갈 정도로 지금 움직이는 거는 되게 얼마 안 된 이야기인 거죠. 한 3, 4월 정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한 대선 이후에는 집값 좀 달라지지 않겠어? 이 정도 얘기했다가 한 5월부터는 확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점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이었냐? 다주택자 규제 완화였어요. 그러니까 일명 똘똘한 채 만들어지는 거를 좀 없애겠다. 재개발 재건 주활성화 시키겠고 이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규제 완화시키겠다라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근데 말만 해놓고. 근데 왜냐면 세율은 국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시행령으로 했었지만 세법 개정이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양도세 중과를 폐지시키겠다고 공약은 내세웠고 실제로 국회에다가 올리긴 했지만 국회에서 막혀 있었죠.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당시 여소야대였으니까 일단은 행정부가 하려는 걸 일단 죄다 스톱을 시켜놨었는데 그 대신 시행령으로서 지금도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랑 용산구가 남아 있었지만 그럼 FM대로 따지면 강남 상구 용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중과세율이 있어야 돼요.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면 최대 30% 중과세율이 붙어야 되는데 이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1년 유예, 1년 유예, 1년 유예해서 지금 2026년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안 되니까 그냥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갖다가 한시적인 유예만 계속적으로 주고 있었던, 즉 중과세율을 안 걷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 사람들이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가 없어진 적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강했었던 다주택자 규제가 윤석열 정권 와서 없애겠다라고 했었지만 없애지는 못했고 한시적인 유예라든가 완화 정도만 이제 이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갖다가 규제 완화 정도로만 갔었던 건데, 네. 근데 다시 이제 정권이 이제 진보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진보 정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규제를 강화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화를 하게 되면 똘똘한 채가 더 심해지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더 쏠려버리는. 네. 그래서 규제 세율 자체는 그대로예요. 양도세율도 그대로고 취득세율도 그대로고, 근데 왜 지금 와서 똘똘한 한 채가 더 심해지지?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똘똘한 한 채 얘기는 계속 있어 왔어요. 네.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 규제가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회에서 막혀는 있어도 행정부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다주택자 규제 없애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수순이라고 기대가 있었었던 반면 지금은 거꾸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는 학습 효과가 다 돼 있죠. 규제 강화를 했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눌려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튀어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 규제 강화하면 이제 죽어나가는 건 오히려 지방이고 승자는 서울이다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물 건너갔다라는 생각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현상 유지라는 거고 현상 유지는 이꼬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안 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진짜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질문은 진짜 수준이 높은 게 보통 일반적으로 역시 Y3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퀄리티가 장난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서 보통 멈춰요. 소장님, 근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이라든가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정책 공약집 보게 되면 이제 수요 억제 정책 하지 않겠다. 예.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즉 일명 세금으로 집값 안정시키지 않겠다라고 네. 발언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는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정책만 먼저 평가해 보도록 하자면 그 어떤 보수 정권보다도 보수적인,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다주택자 규제 폐지하고, 그러니까 주택수를 규제하면 안 되고 공급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반시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만 놓고 보면 오히려 정작 보수 정권도 그렇게 행동을 못했었던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라서 저는 정책이 진짜 이제 실천이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저는 되게 만점짜리 공약이라고 생각은 해요. 부동산만 놓고 보면.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속으로 좀 우려하는 게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주택수를 규제를 안 한다라고 했어.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라고 했어. 라고 했었지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1차원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더 강화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했었지만 제가 앞서서 윤석열 정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미 다주택자 규제는 어마어마하게 세요. 이미 완화된 게 없어요. 당장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시키지 않는다라고 네. 하게 되면 가만히만 있어도 현 정권에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어도 2026년도 5월 9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버리고요. 강남 3구랑 용산구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을 더 추가 확대 지정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네. 지금 그래도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막 가격 막 뛰어 올라가니까 네. 조정 대상 지역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강남 3구랑 용산구만 그대로 있어도 강남 3구랑 용산구는 규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쌌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 그러면 이제 중과세율이 두들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세금 강화입니다. 그런 거라서 거꾸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양도세 중과 및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없애야 된다. 그동안 숫자로 움직이던 사항들이 이제 오히려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를 만들어 놨었다는 거는 이미 자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려면 더 강화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가만히 소용도 없는 있어도 거고. 가만히 있어도 이미 워낙 문재인 정권 때부터 강화된 규정이 네.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완화해야 실질적인 대책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그래야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라도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중과되고 있으니까 그냥 아예 됐다 안 팔란다 증여할란다 뭐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직은 중과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내가 집이 있다 하더라도 2026년도 5월 9일까지는 일반 세율이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중과 유예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한번 고민할 거고요. 그래서 항상 기회들을 줬다라고는 했었어요. 2017년도 8.2 대책을 내놓을 때도 양도세 중과 있으니까 그 전에 팔아요. 매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많이 들었던 정책인데. 그렇죠. 우리 그때 김현미 전 국토교통 예. 장관님이 1주택만 남기세요. 필요 없는 주택 다 처분하세요라고 하면서 기회 드릴게요. 네, 지금 네, 네.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나리오 똑같습니다. 그때 매도를 하면 다행인데 매도를 안 했어요. 이미 다주택자야. 그럼 이제 팔아서 남는 게 없어요. 예를 세금 내고 들어서 뭐하고 하면. 우리 대표님이 다주택자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내가 집이 여러 채야. 또 강남에도 집이 여러 채야.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아, 좋죠. 좋네요. 네. 그런데 오늘 중에 기분 제일 좋네요. 그런데 내가 반포에 주택이 세 채가 있어가지고 네. 50억, 60억짜리가 세 채야. 그랬는데 예. 내가 또 옛날에 사가지고 20억일 때 샀어. 음. 양도 차익이 50억이야. 그랬는데 우리가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반 세율일 때고요. 3주택자로 하게 되면 30% 중과 세율이 있어요. 와. 그러면 75%가 세율이고요.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세 10%또 붙어요. 그러면 7.5% 더 붙으면 82.5%가 세율입니다. 그러면 내가 50억을 벌었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 40억 이상이 세금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팔까요? 못 팔까요? 못 팔아요. 안 팔죠. 가만히 있으면 뭐 내가 어쨌든 간에 70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는 건데 팔면 그냥 세금은 다 날라가. 어쨌든 그 양도세 중과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너 불로소득을 차단시키겠다. 다주택으로 갔다가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가 목적이었는데 돈 번 것도 뱉어내라. 근데 이제 그거를 양도세 중과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팔게 되니까 매물이 잠겨버리죠. 그렇죠. 매물이 잠기니까 가격이 또 뛰죠. 네. 그래 버리니까 매도는 이제 유도가 안 돼. 그러니까 추가 주택을 사가지고 다주택자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했었지만 일단 뭐 이 정권 천년만년 가겠어? 버티면 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 파니까 그러니까 그때 뭘 내놨냐? 다운 스텝이 바로 종부세였습니다. 아하. 2018년도 9.13 대책에서 종부세 카드를 꺼내든 게 그거였었어요. 그래도 안 왜냐면 팔아? 이거였죠. 그래도 안 팔아? 너가 이렇게 그럼 세금 많이 내. 진짜 다주택자랐었으면 종부세만 몇 천에서 억 단위로 냈거든요. 너가 이래도 버텨? 라는 식으로 갖다 갔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다주택자들은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팔자니 팔면 남는 게 없고, 버티자니 종부세를 그냥 뭐 1, 2천도 아니고 몇 천에서 억 단위니까 이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특히 취득세 중과는 적어도 취득세는 비용 인정이라도 되니까, 뭐 비용이라 생각하고 사실 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종부세는 비용 처리 안 되거든요. 그냥 생으로 날아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두들겨 맞으면 진짜 아팠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종부세 두들겨 맞았었던 분들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되면서 규제 지역도 싹 풀었었고, 그러니까 천천히 지방도 이제 때가 올 거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천천히 여유 있게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다가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혹시라도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종부세 뚫겨 맞아본 사람은 이거 안 되겠는데 싶으니까 지금 이게 뭐 지방 집값이 회복이 적당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일단 던지고 1주택 만들어서 제일 핵심지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일단은 그걸 또 의식해가지고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다주택자 규제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안 할 거다라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사실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언론이 엄청 공격을 합니다. 네. 지금 지금 언론 기사 보면 서울 집값 폭등하는데 이래도 규제 안 해? 라고 막 살살살살살 긁는 것 같아요. 한겨레에서는 뭐 사설로 최근에 규제 지역 확대 지정해야 된다라고 막 사설도 쓰고, 그리고 뭐 다른 데서도 뭐 무슨 이거 정말 긁는 방법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재명 랠리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증시가 아니라? 네. 부동산 이재명 랠리. 서울 폭등. 패닉 바잉 시즌 2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막 부추기면서 야, 왜 정책 없다, 지금 국정 공백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네 진짜 규제하냐 안 하냐로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긁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면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좀 이제 가불기에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집값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년부터 공급이 없거든요. 공급이 없는 게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거꾸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꾸 부동산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네. 지금 주식시장도 코스피 3,000 뜨겁죠. 넘겼다 하면서 예. 막 이제 와 갑니다. 우리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나요? 딱히 그렇진 않죠.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네.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막 대통령 바뀌었는데 갑자기 올라가는 게 뭐 물론 뭐 공약이 코스피 5,000이니까 5,000까지는 우리 몰라도 3,000원 되겠지, 4,000원 되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올라갈까요? 기존에 어째 싸기도 했었고요. 저평가 상황이기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지금 국제적으로 막 전쟁 얘기 그렇죠. 나오고 안 하면서 좋고. 오히려 국제 증시는 좀 그냥 그런데 한국만 지금 또 막 올해 국내 올라간다면서요. 증시가 제일 좋죠. 해. 그래서 역시 코스피를 갔어야 됐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사람들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예. 화폐 가치 붕괴를 제일 걱정해요. 아. 왜냐면 저도 상담에 오는 사람들 보다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집값이 이게 뭐 예를 들어 작년 얘기가 아니라 불과 한 달 전, 2달 전 얘기잖아요. 네. 아니면 어디 지역은 당장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금액이 당장 5천만 원, 1억이 쌌었어요. 막 단위가 달라지죠. 네, 지금 단위가 계약하고서 그냥 훅훅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이걸 잡는 게 맞아? 아니야? 하면서 막 고민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게 당장 지금 민생 지원금? 네네. 무슨 25만 원씩 뿌린다라고 하고 네. 또 이제 추경 30조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게 눈에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애초에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거니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 이게 뭐 부동산에 호재가 있어요, 주식에 호재가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일단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바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긴 사야겠고, 근데 우리가 전에 있었던 그 전에 진보 정권 때 그런 학습 효과들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서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게 그런 쪽으로 갔다 가는 거지. 뭐 지금 코스피 시장 좋다라고 해서 잡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대형주들 위주로 네. 또 랠리 펼치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니까. 아는 주식. 네, 아는 주식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일단 돈이 특정 섹터로 갔다가 막 편중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냥 저도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프레임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단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올라가는 게 두려워하긴 해요. 이 가격에 잡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지만 선택지는 둘 중 하나죠. 그러면 내가 추격 매수를 가느냐, 아니면 아직 서울 중급지도 지금 뜨겁거든요. 그리고 강남 상구 마용성 여기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이제 중급지까지 좀 옮겨 붙었나요? 지금 이제 동대문구, 서대문구, 뭐 동작구 이런 데들도 그냥 짜자자자자 올라가고 있고요. 뭐 영등포구도 그렇고 지금 여기들은 이미 금액대가 1, 2억씩 바뀐 데들 존재하고 더 올라간 데들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외곽 지역들, 아직 뭐 노도강 이런 데들까지 뭐 금액대가 막 바뀌었어요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진짜 싼 것들이 좀 거래 빠지고 있고,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더 지나가게 되면 뭐 노도강도 올라가요라는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중급 지역까지는 온기들이 갔거든요. 영상 빨리 올려야겠네. 이거 다음 주에 올리면 앞자리가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 구독자가 그렇게 늘었으면 좋겠는데 집값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고. 그래서 와. 그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아직 안 오른 데라도 갈까라고 하거나, 그래도 사람들은 다들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은 가야지라는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내가 여기는 가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쫓아가냐 마냐, 이거 고민이 되게 많지만 지금 그거 결정을 해놔도 매도자가 안 팔아버려요. 지금 막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결국은 다들 생각하는 게 뭐 공급이 어쩌고 라는 거는 일단은 부가적인 거고, 지금 근본적인 공포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삼박자라고 표현하기 너무 긍정적일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공급 부족, 규제 지속, 유동성 확대, 이 삼박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서울 폭등 메커니즘 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무서운 메커니즘이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요즘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말, 어딜 살까요? 딱 이렇게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죠. 들어가 버리는 거고, 이 결과를 우리가 또 2025년 6월에 목도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또 막 공격적으로 내리지도 못해요. 경기도 안 좋은데. 대출금리도 사실 은행권의 창구지도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 막 총량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대출금리도 많이 낮아지지는 않고 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은 집 살 때 특히 많이 올라간 집을 살 때 레버리지는 더 많이 필요하고. 근데 금리는 신경 쓰지 않고 막 사게 되는 걸까요? 기준금리는 별 영향 안 미칩니다. 대출금리.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영향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생각하고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일단 내가 대출이 나오면 사야겠다라는 인식들이 더 세고요. 금리가 얼마 됐든 일단 그쵸. 대출 나오면 산다. 당장 지금 6월 달에 엄청나게 몰려드는 게 7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라고 해서 집값이 잡힐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봐야 1인당 대출한도 뭐 몇백에서 몇천 덜 나오는 건데 오, 정확하게 하십니다. 막 1, 20억짜리 집을 못 사게 되니 그거는 좀 차이가 멀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포인트를 잘 아시는 게 네. 왜냐면 또 최근에 대출 좀 알아보셨나 봐요. 이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들어가면 뭐 대출 반토막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은 이미 반토막 났어요. LTV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채에 대한 비율로 갔다가 내 소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대출 안 해주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7억에서 잘해야 8억이에요. 그것도 이제 만기를 30년 만기로 해주냐, 40년 만기로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한도가 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은행별로 이제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겠지만, 근데 이게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3단계가 도입되면 더 줄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 줄어드는 게 해봤자 몇 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대출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2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기존에 8억 나오던 게 7억 5천이 나와. 아이고 내가 5천만 원만 대출 더 넣으면 살려고 했었는데 대출 5천만 원이 덜 나와가지고 못 사네. 라고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당장 기준금리는 정확히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이제 시중금리는 낮아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사실 뭐 대놓고 다 아는 이 관치금융으로 인하여 은행은 지금 완전 땡큐거든요. 지금 예대 마진이 역대급이에요. 뭐 우리 예금금리 뭐 적금금리는 지금 박살 나 있는데 대출금리는 장난 아니고 은행은 아이고 금리 낮추고 싶은데 정부가 하지 말래서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은행권들은 뭐 다 조용히 있습니다. 쉬쉬 하면서 그냥 아이고 정부가 대출 작작하라고 하니까 아마 서민금융 지원 뭐 이런 데 분담금 더 내라고 막 갖다 낼걸요 이제. 그럼요. 그게 더 돈도 잘 싸게 벌었는데. 그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한계는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전처럼 뭐 무슨 2% 금리, 3% 금리까지는 몰라도 얘도 뭐 지금 4% 초반 정도 하니까 잘 받으면 3% 후반, 4% 초반 정도의 주담대 금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3% 중반대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예전처럼 뭐 초저금리까지는 아니래도 뭐 중금리 시대는 열리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금리는 더 낮아질 것 같고 지금 인위적으로 스프레드를 쫙 높여가지고 대출금리를 높여놨는데 일단은 한도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어쨌든 대출 받아놔도 변동금리로 많이들 받잖아요. 지금 고정금리 쓰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변동금리 잡아놔서 어쨌든 금리 떨어지면 뭐 이제 그러면 3년 뒤에 갈아타지 뭐 이렇게. 3년 뒤가 아니라 중간에도 3년마다 이제 저도 최근에 대출 받은 게 있었는데 이제 은행에서 묻더라고요. 변동하실 거예요? 뭐 고정금리 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변동의 금리 고정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변동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묻더라고요. 3개월로 하실래요? 6개월로 하실래요? 그러니까 저 3개월로 할래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더 떨어질 거라고 전 보기 때문에 3개월 변동으로 한 거고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일단 한도가 많이 나오냐 쪽으로 가면서 지금 간 것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보다도 더 우려하는 게 일단은 현 정권에서 세금으로 주택 규제하진 않겠다라고는 했어요. 세금으로는 안 한다라고 했지만 이거 뭐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집값 계속 올라가면 결국 세금 규제하지 않겠냐라고 우려는 해도 그래도 지금 집권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전에 오세훈 시장도 욕을 엄청 먹었었던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다가 오쏘공 얘기 들리니까 다시 재지정했잖아요. 그것도
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해가지고 큰 공 아닙니까? 너무 큰 공. 그죠 빅공 그래서 아파트를 들어 올렸는데.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아니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무슨 정책을 한 달 만에 뒤집냐 너 저거 대선값 맞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세웠는데 한 달 만에 뒤집는다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이 세금으로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설령 하려고 해도 조금 텀은 좀 두자. 아직 장관도 임명이 안 됐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아직 현재 시점에서 한국에 안 계시잖아요. 외국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뭐 그런 얘기 안 할 거다라는 게 일단 1번. 일단은 공약이 있었던 것처럼 뭐 공급 정책 내놓을 거다는 일단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수요 억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생각하는 게 대출 규제는 할 거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대출 규제가 옳은지 그른지는 뭐 전 모르겠는데 우리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현금 부자들만 더 좋아지거든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예전에 로또 청약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또 청약 나왔을 때도 어떤 얘기들 나왔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예전에도 그때 12억 초과 대출 금지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뭐 이 로또 청약 중도금 대출 안 되고 그러면 현금 부자들만 받으라는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대출 갚을 능력은 안 되는데 부모가 금수저야. 그래서 목돈을 나한테 증여해줘서 그런 사람들은 로또 청약 받을 수 있고 지금 뭐 자수성가해서 둘 다 뭐 고소득 전문직 맞벌이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돼. 애초에 대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장 현재 목돈은 없어도 미래 소득이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미리 내가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대출의 역할인 건데 근데 그거의 대출을 내가 소득이 연봉이 얼마든 간에 0원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현금 당장 없는 사람들은 못 사게 된 거고 분양가는 통제해놨는데 그 현금 부자들만의 장치 아니냐라는 얘기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럼 현금 목돈 없다라고 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전문직 고소득이라 하더라도 그냥 집 어디서 돈 없는 사람들이 서울집을 살려고 해. 저리 꺼져. 꺼져는 좀 그런가? 아무튼 저리 가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들만의 오히려 성을 공고하게 하는 게 대출 규제예요. 그러면 더 양극화가 될 수 있다. 그럼요. 이야, 이게 참 또 그런 측면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요. 어찌됐든 간에 좀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들 자체는 현재까지 많은 건 사실이고 이 DSR 3단계 때문에 그 막차 타려는 수요가 6월에 많이 몰렸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면 7월에는 과연 그 수요가 좀 앞으로 땡겨갔으니까 좀 잠잠해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뜨거울 것이냐 어느 쪽으로? 저는 계속 뜨거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다 정답 달라진 게 아니니까. 제 말이 100% 정답이란 건 아닌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막 지금 이게 아니에요. 더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보다 보니까 지금 안 사면 규제 때문에 못 산다라는 인식이 더 크고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되겠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에 시행됐어요. 근데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내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대출 덜 나온다고 해서 뭐 살려고 하던 걸 못 사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는 그냥 가상금리를 말 그대로 가상의 금리를 적용시켜가지고 한도를 조정하는 거지 실제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현재 대출을 갖다가 억제하니까 뭐 지금 원래 그 기준금리 대비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고 이거는 또 별개 얘기지만 어쨌든 스트레스 DSR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내가 대출을 뭐 3% 받아야 될 걸 4%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실행하는 금리는 4%야. 그런데 스트레스 금리를 더 줘가지고 DSR 한도를 낮추는 거지. 내가 체감하는 이자를 줄이는 게 체감하는 이자를 높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출 5천만 원 이거 덜 나온다고 살 거 못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3단계 시행돼도 또 다른 대출 규제 아직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뭐 임명도 안 됐고 뭐하고 해서 또 어영부영 하다가 또 한 달 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대로 스트레스 DSR 시행됐지만 3단계보다 더 센 예를 들어 뭐 4단계 라든가 뭐 5단계라든가 아니면 뭐 모르지는 몰라도 우리 2020년도였나? 그때 아마 15억 초과 대출 금지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예 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대출 0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강남 진입의 길이 아예 끊겨버리니까 그럼 지금 사야겠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이 조바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명확하게 정부가 우리는 세금 규제 안 합니다. 대출 규제 안 합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진정될 수 있다. 오히려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제 안 한대 하면서 또 몰려갈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믿고 사겠습니다는 몰라도 적어도 일단은 조급하게 당장 오픈런 하면서 지금 아니면 없다라는 인식은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 시장의 왜곡 아니면 가수요가 앞당겨지는 현상 아니면은 정책의 빈틈을 찾거나 오류를 찾아내서 투자 혹은 투기처럼 몰려가는 현상은 사실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그게 또 부동산 시장은 원체 또 대한민국의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네요. 참. 그리고 김재현 소장님이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내셨던 책 제목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가격이 아니라 주민을 잡는 정책이라고. 참고로 그 저희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3분을 뽑아서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3분께 댓글 좋은 댓글 많이 좀 써주세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떻게 주민을 잡는 정책이? 지금 맞아요.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한 말씀 포인트인데 네. 일단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얘기 나오는 게 현 정권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을까? 대출 규제? 대출 규제. 물론 공급 정책은 일단 뭐 다른 포인트지만 일단 수요 한다고 억제 합니다만. 정책으로 보게 보면 대출 규제 말고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좀 심심치 않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당연한 수순이 원래 조정 대상 지역 혹은 투기거래 지구를 지금 뭐 강남, 상권, 용산구만 있었던 거를 마포, 성동구, 뭐 강동구 이런 데로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들도 있지만 근데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라고는 했잖아요. 네. 근데 규제 지역 확대하는 것도 결국 세금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은 아닌데 수요를 차단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갭 투자잖아요. 실수요도 아닌데 전세 끼고 매수를 하는 거는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거꾸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안 묶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의외로 요즘 좋지 않게 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었을 때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효과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은 일명 갭 투자가 안 돼요. 즉 실수요자들만 살아가 되니까 실제 전세를 거주를 끼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 버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잠시를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30억이 넘어가죠. 근데 전세를 끼고서 갭 투자로 하게 되면 내가 10몇 억으로도 살 수 있는데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풀 대출로 땡겨서 가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DSR 때문에 솔직히 대출 10억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어지간한 소득 안 되면.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현금이 최소 20억 넘기.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건데 이제 원리금 부담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 집을 가고 싶으면. 돈 없으면 가지 마라 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투기꾼들 실제로 거주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갭 투자를 하고 저거 막아야 돼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매수자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도 규제합니다. 매도자도 규제하는 거다.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는 예. 매도자 입장에는 전세를 맞춰놓은 집을 팔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 상권이랑 용산구 토지거래하고 쌍먹었지만 지금 강남 상권 용산구 엄청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그게 또 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답은 이거예요. 수요 억제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예. 갭 투자가 안 되게 되면서 수요가 억제되는 측면은 있지만 사실 결국은 수요 공급 그래프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더 크냐,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게 더 크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요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도 감소하거든요. 그렇죠. 기사오른.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전월세를 준 집은 팔 수가 없다가 돼버리니까 그럼 내가 실거주한 사람만 팔아야 되는데 강남 상구랑 용산구를 가지고 있고 여기를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팔까를 생각해 보면 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확률적으로 얼마나 되느냐라고 해봤을 때 매물 감소 효과가 더 커지니까
지금거래 강남 쪽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 풍기가 되니까 그 돈으로 잡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신고가를 찍는 거고 오히려 그 금액이 스탠다드가 돼버려서 그냥 사람들이 다 우리도 얼마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래량도 없다. 그래서 저게 대표성 있는 가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쫓아가고 있고 그게 기준점이 또 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애초에 그게 대표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뭐 그게 애초에 표본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표본이 얼마 안 되게 만든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들었으니까 뭐 매물이 누군가는 이 금액에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강제적으로 매물 공급량을 확 줄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전매금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토지거래, 투기거래지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조합설 인가로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네.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만 팔 수 있는데 그게 뭐 투기꾼 차단하겠다라는 뭐 좋은 취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로 갔다가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매물 거래량을 확 줄여버리니까 어쨌든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1세대 1주택자고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그 사람한테서만 살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1세대 1주택자라는 것 자체가 평생 내 재산 그거 하나인 사람이에요. 네네네. 내 재산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 내 새끼야. 그런데 팔기 너무 아까워. 누가 제발 좀 팔아달래. 갑질하는 거죠. 그럼 그게 어쩌다가 하나 팔리면 그게 그냥 스탠다드가 돼버리니까. 신고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시장 논리대로 가려면 오히려 이런 허들들을 풀어야 되는데 안 푼 게 있고 또 주민들만 탄압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그런 결과론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있냐 없냐 없어요. 가격 안정 효과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도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별로 관심 없는 동네. 왜냐면 여기가 강남 이런 데들은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든 안 묶이든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고가 찍고 뭐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간 수도 있거든요. 매물이 잠기면서. 네, 매물 장려도 더 올라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비선호하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의 신석통합 기획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재건축은 몸테크라도 하지만 재개발은 그 험난한 지역에 실거주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어버리니까 가격이 눌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시장이 되게 웃긴 게 그냥 예정지가 있고요. 네. 서울시에서 심석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곳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동일도 안 모였어. 여기랑 동일 모아서 선정까지 됐어. 네. 지금 정비기획안 입안을 했던가 아니면 공랑공고를 했던가 아니면 수립 중이야. 네. 그럼 당연히 여기가 단계가 더 빠르니까 비싸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겠죠. 근데 아니요. 비슷하거나 여기서 어쩔 때는 더 싼 매물도 있어요. 왜 눌려 있어요? 여기는 갭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는 갭 투자가 안 돼. 그냥 단순히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는 전세를 뭐 재개발 지역이 전세 보증이 비싸지도 않아요. 해봤자 1, 2억이에요. 그런데 그 1, 2억이라도 매매 금액이 5억인데 전세가 2억이야. 그러면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네네. 그럼 매매 금액 똑같이 5억인데 그럼 매매 금액 똑같으면 당연히 단계 빠른 데를 가야 되지만 예. 여기는 전세를 못 껴. 현금 5억이 다 필요해. 일단 또 체감 가서 부담도 살아야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 현금 5억 줄 수도 있어. 근데 실거주를 해야 돼. 이래 버리니까 매도자도 못 팔고 매수자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수요 감소 효과가 더 큰 데는 가격이 눌리고 공급 감소 효과가 더 큰 데는 가격이 뛰고 이런 것인데 이제 뭐 우리가 안정되기 바라는 곳들은 사실 남들 다 원하는 동네들이잖아요. 예. 반포, 압구정, 이촌 이런 데들 그냥 이러면서 가고 있고 그냥 어정쩡하게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지역 하는 데들은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눌리고 주민들도 힘들어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부에서 의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기 재개발하는 곳까지 그렇게 튀어오르면 안 돼. 실소유자들만 사도록 해야 돼라고 의도한 결과가 그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바깥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저기는 투기하러 가는 사람들이 갭투자로 못 들어가네 라고 하면서 진정되어 있는 안정된 시장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의 시선과 또 다를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굳이 그래도 그 논리 부여를 하게 되면 그 네. 정책의 목적이 전 그거라고 봐요. 왜냐면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맨날 언론을 비판하는 게 뭐예요? 원조합원 비율이 뭐 30%도 안 된다, 뭐다. 결국 외지인들이 돈 다 벌었다, 원주민들은 쫓겨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원주민들은 쫓겨나간 건가요? 팔고 나간 건데 이게 참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오는 걸 차단시켜야겠다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 건데 너 진짜 네. 실거주할 거 아니면 사지 마라고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 원주민들 보고 재개발하면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이득을 투기꾼들한테 즉 외지인들한테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 원주민들이 다 향유하세요라고 하면서 아주 좋은 취지를 했어. 그럼 원주민들 재정착률을 지원하려고 하면 뭐 다른 정책 공약들도 많고 얘도 원주민들 원래 옛날 예전부터 정비계 공락공고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한테 뭐 저금리로 갖다가 뭐 좀 더 지원해 준다든가 어르신들 뭐 돈 없는 사람들은 갖다가 뭔가 이주 대책도 좀 더 해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단순히 거래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 대표님 보고 대표님이 매수한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 지역이에요. 예. 아니면 재건축 지역이야. 근데 원주민들 보고 야 재건축하면 너무 좋으니까 재개발 너무 좋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완료될 때까지 평생 팔지 마세요. 라던가 아니면 팔려고 해도 시세가 어느 정도 높으면 아유 뭐 내가 입주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중간에 뭐 팔고 이 정도 돈이면 나 만족해 하면서 팔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네. 만족 못하게 가격을 박살내버려요. 주변 시세는 다 10억씩 되는데 내 집만 6억으로 만들어버렸어. 아 그러면 입주 때까지 버텨야지 내가 이거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강제로 반강제 존버를 시키는 게 정상적인 걸까요? 지금 그 후자 쪽이라는 거야? 현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동네랑 그래도 뭐가 된 곳이랑 가격 격차가 있어야 정상인데 얘를 반강제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박살내가지고 이걸 맞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 왜곡돼 있다. 네. 가격이. 그게 조합원들을 위한 건지 뭔지 전 잘 모르겠고요. 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재개발 지역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거 팔고 싶은데 못 팔아요. 안 팔려요. 라고 하면 그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사업이 빨리 돼야지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뭐 진짜 그런 효과를 생각하고서 서울시가 주민들 괴롭혀가지고 빨리빨리 하게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팔고 떠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게 항상 리스크가 있잖아요. 빨리 갈 수도 있고 예. 안 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매수자가 책임하에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곳이 뭐 별로 사업성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이 동네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 비싸게 주고 산대. 막 15억 부르고 20억 부르고 와, 이거 거품 같은데? 라고 나는 거품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오버슈팅 같은데? 그럼 나 이 정도 금액이면 굳이 재건축까지 안 기다리고 적절하게 나는 여기서 팔고 떠나서 이거 20억 받아서 딴 데 그냥 신축, 준신축 갈래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판단을 한 게 뭐 손해본 건가요? 누가 뭐 남의 집을 강제로 삥 뜯어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눌러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제가 이게 책에 담았던 것 같긴 한데 원고에는 있었는데 빠졌나 안 빠졌나 헷갈리는 게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셨던 어떤 고객분들 중에서는 네, 네. 이제 삼성동에 아파트가 두 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두 채였는데 어쩌다가 두 채가 됐었냐면 그냥 평생 맞벌이로 갖다 열심히 돈 벌어서 원래 30평대 살다가 40평대로 갈아탄 거예요. 동일 단지에서. 네. 근데 때마침 토지거래하고 묶여버렸고 그래 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40평대 난 갖고 일시적 2주택 3년 내에 팔아야지 했더니 그건 종전주택은 전세를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팔게 된 거죠. 전세가 있으니 못 판대요. 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세입자 보고 내가 이주비를 좀 줄 테니까 좀 나가주세요. 라고 하니까 세입자는 거꾸로 나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라고. 4년까지. 네, 그러니까 나 못 나가. 그래서 그분이 얼마까지 제시했었냐면 이주비를 1억까지 제시했어요. 1억 줄 테니 제발 좀 나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 1억 받아도 전세 금액이 뭐 몇 억이 폭등해가지고 1억 가지고서 상관없어요. 난 그냥 있을래요. 내 권리예요. 이래버리니까 제가 그분 계산해보니까 일시적 2주택 3년 내에 팔았었으면 양도세가 이제 또 중과냐 비과세냐 차이잖아요. 10억이 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이 토호제를 피할 수 있을까 임의로 경매를 넣니 뭐니 이런 것까지 고려했었지만 시간이 너무 남은 시점이 촉박해가지고 결국 그분은 못 팔았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거래 허가제가 아니라는 거에 있어요. 네네네. 우리가 세법에서는 세금이 정말 개판인 것 같고 실제로 좀 엉망진창인 것도 있지만 세금은 그래도
우리가 그 주거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사람들에 대한 편의라든지 불편이라든지 이게 막 누적되면서 쌓아 올라간 규정이라서 생각보다 규정들이 되게 세심하고 촘촘합니다. 그 와중에서 허점들은 있어도 네.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토지, 즉 대표적으로 상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너네들이 여기는 정부가 수용할 주택 이게 땅이니까 멋대로 거래하지 마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거래하면 안 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규제예요. 그런 걸로 한 거다 보니까 애초에 이거는 도심지에다 지정하는 정책이 아닌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처음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을 대상으로 갖다가 우리 뭐 대치, 청담, 잠실, 삼성 해가지고 이 네 군데 먼저 시범적으로 탁 지정해버리면서 갔었는데 그거를 지정해버리니까 우리가 예외적으로 세법에서 다 인정해준 거예요. 일시적 2주택. 네. 3년 내에 팔 수 있는데 못 팔아. 뭐 아니면 혼인학과 특례, 동거봉양 뭐 이런 거 예외적으로 뭐 상속주택. 근데 상속주택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강남에 있는 주택 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못 팔아가 되는 거예요. 또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팔라고 해. 종부세 많이 때릴 거니까 파세요. 그래서 정부 말을 따라서 착하게 정부 말대로 저는 종부세 내기 싫으니까 팔래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손발 다 묶어버리고서 파세요라고 해서 팔려 했더니 못 팔아요가 되는 거예요. 전세 끼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 버리니까 구청 가가지고 억울합니다라고 하니까 구청 공무원은 뭐라고요? 법이 그렇습니다. 안 돼요라고만 하죠.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세를 놓고 있는데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 끼고 살 수가 없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세입자가 2년 후건 4년 후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파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억을 준다고 해도 안 나가고. 뭐 물론 1억은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였었지만 그래서 보통은 요즘 세입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내보내든가 그렇게 하죠. 여기서 드는 질문, 그 의문 하나가 그러면 그분은 세입자한테 1억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어서 당시에 집을 못 팔고 있었어. 근데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갖고 있으면 집값은 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런 아이러니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나오는 게 강남 상구랑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를 싹 지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 중 하나가 갭 투자를 막았어요. 예. 갭 투자 그래 나쁜 놈이라고 칠게요. 그 갭 투자자들이. 근데 갭 투자를 막아버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강남의 전월세 금액이 폭등하고 있어요. 전월세가 폭등해요. 왜냐면 갭 투자를 막으면 전세 공급이 안 되잖아요. 실소유자만 사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거주할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수를 해서 전세를 놓으면 전세 공급이라도 되는데 전세 공급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미 기존에 매수한 사람이 내가 퇴거하면서 전세를 놓는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전월세를 두고 있는 사람들 매물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그렇다고 집값 안정이 됐냐?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죠. 공급 감소 효과가 더 크니까 집값은 또 뛰더라. 뛰는 곳들은. 그런데 오히려 이 유탄이 전월세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더라가 되는 거죠. 이야, 이게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렸는데 이것만 봐도 규제가 어떻게 이 시장을 왜곡시키는가, 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어떻게 왜곡시켜서 폭등을 시키는가를 또 알 수 있네. 근데 이거를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연 정책 당국자들이 그 결정을 할 수 있을까는 일단 지켜보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생활 권역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서울 집값 오르든 말든 아니면 강남 집값 뭐 5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나와는 다른 세상이야. 내가 뭐 비버리 힐즈에 집값 올라가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것처럼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또 이게 수도권, 지방으로 이제 옮겨 붙을 수 있을 것인가인데 물론 그걸 또 어떤 분들은 바라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를 좀 냉정히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서울 부동산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빨리 갈아타야 된다라고 솔직히 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서울이라면 빨리 출발해야 네. 된다. 근데 나는 서울은 별로 관심 없어. 내 본거지가 뭐 대구야, 대전이야, 부산이야, 광주야. 그러면 뭐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서울 평생 가서 뭐 살 일 한 번도 없는데 어쩌다가 뭐 그냥 뭐 KTX 타고 가가지고 한번 서울 구경이나 하고 오고 그냥 그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만 있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지방 광역시들은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지방을 사세요가 아니라
나만의 상급지란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똘똘한 채. 나만의 상급지.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나는 부산이야. 그럼 부산에서도 좋은 데가 있겠죠. 해운대구라든가. 아니면 나는 대구야. 그럼 대구에서는 수성구라든가. 이미 그런 데든 지금 이미 온기가 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든가 아니면 거기에서도 금액에 따라서 지금 여전히 광역시들도 미분양 많거든요. 네네네. 미분양들 신축 아파트 딱 잡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게 하다못해 이건 서울도 같은 얘기예요. 서울에서도 빌라도 지금 워낙 싸니까 사면 올라갈 거라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빌라를 사란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주택수를 늘리면 지금 안 되거든요. 예. 물론 다주택자 규제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할지도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 되는데 숫자로 늘리는 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내 가용자금으로 제일 좋은 데가 빌라라고 하면 그 사는 게 맞는데 이게 사회 초년생이에요. 뭐 모은 자금이 1억도 없어. 그러면 뭐 아파트는 꿈도 못 꿀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고 그러면 뭐 그냥 빌라라도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나쁘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결국은 뭐 이래저래 가격대들이 차례를 따라서 시차 두고서 올라갈 거라 좀 보니까. 근데 그게 내가 뭐 지방 지금 가야 됩니까? 쓸어 담아야 됩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전제 조건이 나는 거주지가 지방이야. 그리고 나는 한 주택으로 관리했을 때 나는 여기서 제일 좋은 거 할 거야. 그러고 하면 지방에서도 그 좋은 데들을 가는 게 방법일 수는 있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서울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천년만년 서울만 올라가진 않거든요. 다른 데도 올라갈 건데 여기에서 진짜 인구 감소가 향후 더 본격화되게 되면 죽어나가는 곳들은 지방 중소도시들이 죽어나가고요.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뭐 지금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엄청 심하다. 실제로 심하기도 하고 네. 이거 격차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방 내에서 양극화도 엄청 심할 거예요. 지방 내에서도. 네, 광역시냐 아니냐. 그 내에서 인프라들이 지금 이미 지방 중소도시들은 초등학교들 폐교 엄청 심하고요. 학교가 근처에 없어지고요.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 학생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뭐 좀 교육열이 있다 하면 유학을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유학이 외국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뭐 경상도 어딘가에 있는데 그래도 대구 수성구 쪽으로 나 애를 좀 보내서 거기서 학교를 보낼래 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는 거기서 일을 하고 나는 거주지는 있어도 애랑 애 엄마는 저쪽으로 보내고 우리가 뭐 너무 멀리까지는 어려워도 그 정도는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몰리는 데들 보면 학교가 지금 과밀학급인 곳들은 엄청 과밀인데 어디는 폐교하고 있고 어디는 있고, 엄청 과밀되고 있고 그리고 어디는 지금 학생 수 전교생이 200명 300명 이런 데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양극단으로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냥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곳들이 더 밀려나가고 사람들이 그래도 거주 환경이 양호한 곳에 더 쏠릴 곳들은 쏠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소도시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광역시급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광역시들은 가는 게 좀 괜찮다고 보고 여기서도 광역시 내에서도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거거든요. 왜냐면 서울도 또 다 같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처럼 아까 말했던 사람들이 그 내에서 좋아하는 곳들 뭐 수성구, 유성구, 뭐 해운대구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로 있는 데들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다. 광역시 내에서도 양극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초등학교를 보고 과밀화된 초등학교 그 주변이 좋은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뜻이라고. 뭐 그게 정답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규제가 계속해서 이제 왜곡을 시킨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주택자의 기준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몇 채 이상 2주택, 3주택, 4주택. 이거를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금액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10채를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모아보니까 20억인 거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50억인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다주택자의 기준을 금액으로 바꾸는 거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일단은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둘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조심스럽긴 한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사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좀 걸려서 얘기하는 것들이 왜냐면 다주택자들을 악마화 시켰잖아요. 그 전 정부에서 뭐 다주택자는 적폐예요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그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주택 공급이 충분한데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비정상적이잖아요. 네. 공급이 충분한데 왜 올라가? 그래서 공급은 다주택자. 충분하지만 다주택자리 때문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통계청 자료를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 주택 보유를 보게 되면 가구별로 봤을 때 무주택 가구 비율이 40%가 좀 넘어가고요. 1주택 가구 비율도 40%가 넘어가요. 그러면 2주택 가구가 한 11% 정도로 기억하고요. 3주택자랑 그리고 3주택 초과 소유자가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주택까지는 일시적 2주택일 수도 있고 네네네. 뭐 예외적인 사항들이 좀 많잖아요. 네. 적폐라고 말하긴 좀 그러니까. 그러면 무주택 가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위 4%가 초과 주택들을 다 들고 있어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특정 대상을 악마화시키기가 되게 좋은 거죠. 잘못된 거는 내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고 쟤네들 때문이야.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야. 그렇게 밀어나가기가 너무 쉬워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 포인트를 다른 쪽으로 하죠.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실패거든요. 정부의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 저 몇몇 투기꾼들의 탐욕 때문이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격할 대상을 특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가왔었고 근데 그러면 그거로 지금까지 재미를 봤었는데 갑자기 깰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다주택자 규제를 저는 오히려 풀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네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요. 그건 또 누군가는 또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뭐 투기를 장려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뭐 여러 채를 불로소득을 만들라는 겁니까? 라고 또 누군가는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 하나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자꾸 똘똘한 채 되면 서울지가 올라가요 라고 얘기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진짜 서민들 입장에서 그게 맞는 정책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베버리힐즈의 집값이 뭐 몇백억이고 몇천억이고 우리가 뭐 맨하튼 집값이 펜트하우스가 뭐 몇천억이고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 상관이야. 그런데 진짜 그건 뭔 상관이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뭐 반포 집값이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우리랑 뭔 상관이야. 뭐 마포 집값이 지금 뭐 25억 돌파했다. 뭐 이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로 끝나버리면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지금 지방을 박살내줬어요. 그럼 내 소득이 연봉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야. 내가 월 200만 원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람들 얘기하는데 내 집 마련하기 사실 되게 쉽습니다. 지방에 지금 되게 싸요. 지방에 미분양 널렸습니다. 네, 4억에 분양하고요. 그리고 뭐 계약금 마피마. 원래 10%잖아요. 근데 계약금 10% 안 받고 5%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분양가가 4억이야. 그러면 원래는 4천만 원 드려야 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서 계약할 수 있어요. 그 2천만 원 없어서 지금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방은 지방대로 거의 미분양인 것 같다. 뭐가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네. 뭐 그래서 싫어요라고 말하는 거지. 즉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비싸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집이 비싼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어쨌든 주택수를 규제를 하니까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건 용인하고 지방 박살내주고 서울도 지금 서울 집값 비싸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놀라지만 서울에 아파트가 비싼 거예요. 2025년도 4월 달에 KB 통계 자료가 정말 유의미했었던 게 최초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량이 13억을 돌파했고요. 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돌파했어요. 그동안 계속 그 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놀고 있었다가 처음으로 그걸 찍어버렸는데 사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외곽 지역들 아직도 정고점 회복 못한 데도 되게 많거든요. 네. 지금 이 평균을 끌어올린 거는 서울의 그 상단이 엄청나게 뚜껑이 열리면서 팍 치고 가면서 그냥 끄집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의 빌라 평균 매매 금액 지금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13억을 돌파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립주택 즉 빌라는 평균이 얼마일 것 같아요? 서울이요. 네, 서울. 얼마요? 5억? 얼마예요? 저는 감이 안 와요. 3억대입니다. 저 생각보다 훨씬 낮아요. 제가 이제 5억 불러놓고 너무 낮게 불렀나 싶은데, 그러니까 거래되고 있는 연립이나 말 빌라나 그대로 평균이라는 비아파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아니 빌라가 3억짜리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 반대로 말하면 서울에 13억짜리 아파트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아파트들은 강남 이런 데를 떠나서도 지금 노도강도 지금 노원구의 30평대 가격도 10억에서 12억이에요. 그럼 평균이 13억이라고 하게 되면 더 밑에 금액대 아파트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파트도 되게 웃긴 게
건축법상으로 아파트의 정의는 5층 이상이 다 아파트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높은 빌라 아니야? 로 보여진다던가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진짜 막 녹물 나오는 막 말도 안 되는 재건축도 안 되는 사업성도 안 좋은 그런 애들은 우리는 다 주거지 대상에서 배제를 해놓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체감되는 평균 가격은 지금 동대문구 뭐 서대문구도 지금 이제 뭐 15억 넘어가고 뭐 18억도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야 지금 뭐 서울 평균이 내가 그래도 뭐 엄청 높은 것 같은데 왜 13억이지 싶은 것처럼 빌라도 평균은 3억이란 얘기는 더 밑에 주택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 상단도 있지만 하단도 있다는 건데 네. 사람들이 하단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원래 강남도 강남 집값 비싸요 하지만 강남에서도 나홀로 아파트는 엄청 싸요. 마포구 신축이 훨씬 비싸요. 성동구 신축이 훨씬 비싸요. 그냥 강남에서도 되도 않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늬만 아파트인 애들. 그런 애들 진짜 쌉니다. 10얼마짜리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건 뉴스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건 관심이 없으니까. 내 대상지가 아니니까. 그런 데는 강남이라고 해도 학군도 별로 안 좋아. 이런 데들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다 이미 우리가 평균을 논하지만 이미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눈높이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 눈높이는 그 이상인데 그런 데들은 비싸고 그거 가지고서 막 뭐라 하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다주택자 규제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팔겠죠. 예. 어딜 파냐? 하단을 팔겠죠. 그러니까 지방들이 박살났지만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만한 주택들 박살내줬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불편해.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따지면 서민재산, 진짜 거기 또 헐어버리는 거잖아요. 중산층들, 여기서 내가 주거지가 어디였냐에 따라서 내 재산 가치가 확 갈려버린 거예요. 그게 옳으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건 반대로 뒤집어버리면 다주택자 규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느냐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전 풀어야 된다라고 보지만 풀면 빌라 가격이 이제 또 올라가겠죠. 지방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빌라까지 오르면 그러면 또 언론에서 얘기하겠죠. 다주택자 규제 풀었더니 지금 안 그래도 지방에 인구 일자리 없어서 다 빠져나가는데 집값까지 오르면 청년층 어떡합니까? 라고 비판을 하면 그것도 또 그 얘기들은 또 틀린 말은 아니죠. 빌라, 저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까지 오르면 어쩌란 말이냐 이러면서 또 정치적으로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인지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사실 경제는 어찌 됐든 간에 선택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면 포기와 집중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나라도 포기를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서 이렇게 집값 쏠림이라든지 서울이 다 올라가는 양극단화, 초양극화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좀 규제를 풀어서라도 거래 안 되는 지역이라도 좀 거래라도 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걸 다 10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듯이 뭐 하나는 좀 포기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정책당국의 또 용기가 필요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담 그때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을 때 막 동문서답한다고 비판을 한번 세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참여했었던 패널이 지금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는 부동산은 자신이 있습니다. 맞아.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은 안정돼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막 댓글로 아니 지금 청와대 참모들 뭐 하고 있냐, 대통령한테 보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나중에 진짜 알고 보니 통계 조작이 있긴 했었지만 그걸 떠나서도 왜 그런 얘기들을 하냐라고 하면 사실 통계는 그게 맞았어요. 통계는 하향 안정되고 있었는데 서울만 폭등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가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현미 전 장관이 뭐 결국은 욕을 많이 먹고서 불명예 퇴진하긴 했었지만 근데 인정했었으면 그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으려는 건 아니었다. 지방 집값 안정을 이뤄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건 정책 성공이죠. 전국적으로. 네. 전국 평균으로. 네. 전국 평균은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서울을 제외한 평균은 마이너스 20% 이뤄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 얘기가 누군가한테는 되게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지방 던지고 서울로 가라 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제 똑같이 다주택 규제 풀면 서울 집값이 지금 막 70억, 80억 막 그러다가 뭐 언제 10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똘똘한 채로 계속 쏠려서 그런 건데 수익률적으로 보면 지방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수익률을 다 박살내주는 게 세후 수익률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아무리 내가 뭐 5천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벌면 200%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강남에 뭐 50억 투자해서 100억 벌 확률은 솔직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방이 수익률로는 훨씬 더 좋아 보여도 지방으로 돈이 못 가는 이유가 주택수 규제 때문인 건데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이게 결국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맞아. 지방을 죽일 것이냐 서울을 띄울 것이냐. 근데 지금 일단은 전 정부부터 하여튼 뭐 전 정부도 그렇고 선택하고 있는 건 그냥 서울을 띄울 것 이거네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달라진 게 없으니. 아까 맨 처음 질문이 다주택제 규제를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라고 했잖아요. 네. 일단은 저는 둘 다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그런 프레임을 본인들이 거기다 씌워놓고서 자기들이 이제 결자 해지를 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또 이제 진짜 서민주거 상품들 뛰어 올라가는 것도 보여지고 사실 그런 것도 보기 싫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주택 규제까지 풀면 다주택 투기하세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껄끄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건 음모론인데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지금 인사들 보다 보면 뭐 꼭 이번 정부가 아니라 이거 여야 할 거 없이 국힘 민주당 할 거 없이 그 국회의원분들 고위공직자분들 보면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데 네, 네. 본인 주택들 보면 다 어디 들고 있느냐 보면 서울의 핵심지들 다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양극화를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거는 음모론이지만 왜냐면 본인 들고 있는 집은 왜냐면 솔직히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정책을 펼치는데 진짜 강남 집값을 박살내버릴 만한 핵폭탄급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내 집값 마이너스 20억 감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준비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강남 집값 진짜 잡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밝힐 것 같나요? 이게 사실 주식으로 따지면 이해상충 우려가 있으면 그 지분을 백지 신탁 맡겨야 되고 나중에 팔게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집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한켠에서는 이해상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아까 그 주식 얘기해서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주식 수익 난 거부터 팔고 물려 있는 걸 못 팔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 똘똘한 채로만 갖고 있고 물린 거는 하급지 빨리빨리 정리해버리고.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사실 정말 지방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지방이 무너질 게 아니라고 보지만 너무나도 패배감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동네는 안 돼. 그게 광역시 주민들조차도 그래요. 이제 패배주의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막 익절, 손절 해버리면 털고서 빨리 너 갈아타고 이렇게 가는 게 당장 정치인들부터 그래요. 아니 지방에 도지사로 나가든 시장으로 나가든 지방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주택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원래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반화하지 않고 진짜 아주 훌륭한 정치인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아주 조금 마른 우리 동네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동네에 주택도 안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주지가 지금 법이 거주지는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전월세로 살잖아요. 출마할 때 네.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동네를 활성화시킬 거라는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물론 뭐 이게 주식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이해상충이니까 거꾸로 사면 안 돼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모 시장으로 나가는데 제가 여기 주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샀습니다 여기 경기 부양 시키겠습니다 집값 상승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와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해관계 일치된 거니까.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누가 야 네 집값 올리려고 이러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은 더 그걸 아무튼 우리 동네 발전시킨다는 거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몇 장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 이거 정리하라고 하니까 다 지역에 있는 거, 경기도에 있는 거 정리하고 서울 집값 하나 놔두고 막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았었죠.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인으로서는 당연한 판단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책에서 그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요 저희가 세 분께 선물 드립니다. 고정 댓글도 댓글 참여해 주세요. 입지보다 중요한 건 시점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제가 알기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막 이런 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입지보다 중요한 게 시점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입지는 당연히 중요해요. 제가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 당장 달려가거든요. 그게 사실 그냥 저 아무나 얘기를 해도 이제 워낙 이제 시장을 본 지가 좀 됐으니까 그냥 대충 언제 샀는지만 들어도 얼마 수익 받는지가 보여져요. 몇 년도에 샀는지만 얘기를 해도. 수익률, 투자 예를 수익률. 들어서 그냥 이거죠. 그냥 대표님도 그냥 딱 제가 특정 시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2017년도에 집 샀습니다 라고 하면 대박 났죠. 바로 느낌이 어때요? 대박 났죠. 오, 잘 샀네 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 샀어요 라고 하면 좀 한동안 좀 그거 힘들었었겠네. 어딘데요? 이렇게. 네, 네. 그랬던 것처럼 한동안 조금 단기 이제 물론 지금 지나고 보니까 더 뚫고 올라간 데들도 있지만 여전히 물려 있는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러니까 타이밍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김도준도 아니고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지금부터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5년간 무조건 폭등합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뭐 그렇게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이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갈 것 같은지를 보는 건데 정확하게 얼마가 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입지라는 거는 그 시점이 고정돼 있었을 때 입지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입지가 시점이 더 중요하단 말은 오히려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타이밍을 잡아라. 지금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저점이 오면 저점 매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시점은 그냥 동일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지역이라는 거는 물론 중요하죠. 내가 살려고 해도 지방은 뭐 지방도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이밍이 지금 아닐 수도 있고 서울은 당장 지금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뭐 지방에 있는 서울을 살려고 한다던가 그런 시점은 사실상 고정값이잖아요. 우리가 막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시점 하에서 내가 빠르게 입지 판단하고 상품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물건에 갈 건지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너무나도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미 많이 올랐니 뭐니, 이미 오른 거는 지난 과거예요.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도 기회비용, 매몰비용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지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현재 그렇죠, 시점에서 최대한 선택. 선택지를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 것인가를 의미하고자 해서 그렇게 풀어낸 거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시점이 7알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타이밍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지역 어떻게 판단하고, 당연히 결국 돌고 돌아서 지역이 중요하다는 얘기지만 너무 이거를 이미 지난 거래 연연하지 말아라 라는 측면이 더 아하. 컸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 읽어보시면 아하,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해될 것 이렇게 같아요. 딱 맞는 타이밍을 맞춰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만의 필요에 의한 시점 네, 이런 걸 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오늘 입체적으로 정말 많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